이렇게 피교육자의 상황에 있을 때에는 뭐 항상 힘듭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쁜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주년 영성훈련 혹은 시험, 논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유익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다 느끼는 대로 지금 점점 더 고도 전문화 사회가 되고 있고, 동시에 아주 폭넓은 인성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수년 전부터 인문사회학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학부생들보다 대학원 학생들의 정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한 학교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인데 학부생보다 대학원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학부는 일반적인 교양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대학교 진학할 정도로 소위 우리나라의 민도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해야 할 우리 여기 주니온 분들은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전문가다운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 신뢰,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서 3개 전문대학원 제도로 가다가 지금 잘 정착이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문대학원 하면 세 가지죠.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신학대학원. 이게 세 개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일반 학부들을 졸업하고 이제 이게 가게 돼 있는데, 자, 이 세 개 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소위 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예우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다 사자가 붙긴 하지만은 목사님들의 전문성, 이걸 잘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누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일부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른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들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하는가,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완성도가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주니온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치열하게 감당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들이 많이 학부에서는 이 교양 과목을 더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 전공의 의미를 희석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교양 과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저 사람 참 교양이 많어 라고 할 때 그 교양이 많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할 때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특수 분야, 전문 분야가 있지만 이것만 잘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여러 학문들을 소위 교양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1, 2학년 때 많이 접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말고도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특별한 학문들이 있고 그런 영역이 있고 그런 분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런 영역에 있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독불장군은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좀 더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다 대학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2년 혹은 3년의 대학원 과정까지도 다 마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뭐 제가 준회원 과 정회원 이 과정을 할 때에 저의 목회 대상들은 대부분 국절, 중절, 고절도 거의 없었어요.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가도 다 대부분 다 대학물을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목회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회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탁월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탁월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사실 이 수련의 과정. 이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키워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유, 이건 그냥 과정이니까 그냥 술술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이하의 목회자로 대우를 받게 되고 또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련의 과정, 수련의 과정도 사실 지금 우리 수련목이나 혹은 준회원 과정이 그렇게 타이트하고 굉장히 센 건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하고 지금은 전에는 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서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판사, 그 다음은 검사,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 이게 딱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되면서 달라졌죠. 일단 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무를 경험한 후에 상당한 기간의 실무를 경험한 다음에 법관에 지원할 수 있고 또 검사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 기준으로는 만 5년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에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판사에 되면 연수원에서 또 이 판사 실무를 2년 이상 또 공부해야 됩니다. 2026년에는 이 변호사 실무 경험 10년 이상이 되어야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고 의사도 대학 이제 뭐 의전원 혹은 의과대학 다 졸업하고 의사고시 시험 보죠. 그래서 합격이 되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죠. 수련의 과정 1년, 전문의 과정, 뭐 내과하고 가정의학과는 3년, 기타 다른 모든 과는 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대부분 다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전문의가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과 소양과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 준의원 진급 과정의 이 3년이 그렇게 빡세고 타이트하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의원 과정을 임하는 자세를 좀 더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논문을 쓰는 과정을 큰 틀로 보면 3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 제가 교양에 대한 걸 강조했지만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 멀리서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이 조감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 속에 숨겨진 히든 아젠다가 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좌우의 폭이 뭔가도 아셔야죠. 매일 조선일보를 보거나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이걸 보면 이 우클릭 성향의 이 생각이 내 머리에 딱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경향 이런 신문만 보면 이 좌쪽의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네, 자기의 견해와 주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지도자로서의 목사는 이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이 스펙트럼 전체를 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고 여기 이 장점은 뭐고 여기에 약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여러분이 상대하는 교인들 가운데는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다 목회적인 돌봄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 있든 간에. 그래서 이 준회원 과정 속에 논문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허임년급, 1년급, 2년급입니다. 허임년급은 뭘 다루죠? 교회력에 따른 1년 목회 계획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이제 이걸 하라 하는 거예요. 2년급은 설교를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급은 교회 행정과 연관돼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이제 논문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그런데 뭐 큰 프레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준의원 과정에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논문을 쓰도록 했나? 그 의도를 모르고 그냥 이 과제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력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라 하는 얘기는 교회력이 언제 생겼습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유대교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야를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너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는 큰 틀의 유대교적인 틀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틀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예수님과 성령을 중심으로 한 이 틀 속에서 내 목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큰 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년급의 설교죠. 설교. 자, 설교가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종교개혁이죠. 과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카톨릭 교회는 예전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 설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을 강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소위 학력 민도가 높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그림이 많고 상징 성물들이 많은 것은 그냥 이거 보고 스테인그라스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거기에 그림으로 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정도지 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부의 예전,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집례하는 이 예전에 참여해서 나눠주는 떡, 포도주는 신부만 먹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안 주죠. 그런데 개신교회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성도들이 무식해가지고서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제 교직자, 소위 신부 마음대로 하는구나 해서 성도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게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깨우쳐야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캐톨릭 내부에서 프로테스트한 거죠. 해서 나온 것이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의 개신교 정통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한 500여 년의 이 전통 속에서 나는 이제 예전 중심의 목회자가 아닌 설교 중심, 말씀 중심의 목회자로서 나는 어떤 틀의 목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본문의 중심을 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지금 사회 이슈, 사람들의 관심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될 건가? 이 큰 틀에서 보면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는 큰 틀에서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데에 더 자신이 있고 특화가 돼 있고 더 재미가 있고 또 내 회중들이 어떤 거에 더 반응이 좋은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에 관련된 이제 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누는 것이 교회력에 관련된 논문이라면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누는 이거에 관련된 것이 설교에 관한 논문이고요. 이 행정은 현재의 일에 관한 거죠. 오늘날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슈는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목사로서 어떤 대안을, 방법론적인 길을 제시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회원 목사로 이제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제 연급별로 다 이렇게 섞여져 있겠지만은 내가 써야 되는 논문은 역사 속에서 어떤 시점에서 이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을 하고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의 그럼 우리 진급 논문의 성격을 좀 말씀드리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지금 대학원 제도가 워낙 학교 재정이 학생들의 이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사실 정말 제대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한 목회자를 길러내기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실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논문 지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대학원에서 논문 거의 안 쓰죠. 혹 여기 논문 쓰고 대학원 졸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아주 뭐 한 10분의 1 정도는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는데 대부분 다 그냥 학점으로 이수하고 페이퍼는 써봤어도 논문을 쓰지 않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준회원으로서 논문을 어떤 형태의 논문을 써내기를 기대하고 지금 이 준회원 논문 과정이 디자인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 그 학위 논문에 있어서 MA나 THM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thesis라고 그러죠.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특별한 학자의 주장과 이론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잘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논문이 됩니다. 자, 벌써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졸만한데 이거 비싼 여러분이 등록금 10만 원 내고 이게 지금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네. 자, MA 혹은 THM 논문을 쓴다고 하면 교회력을 가지고 예를 들겠어요. 이 교회력은 언제 어느 때부터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전수되었고 오늘의 이
교회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 요약 정리하면 MA 혹은 THM 학위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을 거치면 이제 PhD 과정이 있죠. PhD 논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PhD 논문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설을 대안하고 다른 길을 제시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반대하거나 극복하는 뭔가를 독창적인 것을 제시해야 PhD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PhD 논문 정도의 논문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력? 오늘날 교회력은 다 죽었다.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 뭐 예수님의 생애가 뭐고, 뭐 성령의 이 절기들이 어떤 뭐 우리에게 감흥도 주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력은 교회에서 현장에서 사라져야 된다. 오히려 교회력을 살리려고 하면 오늘 이 시대가 문제 삼고 있는 환경 문제, 여성 문제, 인권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절기로 지키고 그때 이런 인식을 성도들에게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교회력으로 아예 넣어서 이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야 된다. 이렇게 쓰면 이제 PhD 논문은 소위 이제 디펜스를 해죠. 디서테이션이니까요. 예, 야, 너 뭐 정신이 있냐 없냐? 너 그게 그 말이라고 그걸 하는 거냐? 라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논문을 쓴 그 사람을 공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해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타의 다른 학자들의 주장이나 혹은 근거로 삼을 만한 그런 이유들을 다 끌어다가 디펜스를 해야죠. 그래서 그래, 네 말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엉뚱하긴 한데 일리가 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논거와 의지가 확실히 딱 보면 그 사람은 PhD 학위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냐? 디민,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과 같은 형태의 논문을 써야 될 사람들. 목회학 박사 논문은 소위 프로젝트형 논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널리 익숙하게 되어 있는 이 논리와 주장 이론을 내 현장,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디민 논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현장입니다. 이 이론을 내 현장에 접목시키고 이거를 실현해 볼 때 요러요러한, 내 현장은 이러이러한 문제들과 이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요러요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를 내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밝히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교회력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 교회력이 참 좋은 의도로 이제 되기는 했지만 교회력이 반복적이고 또 오늘날에 상당히 의미를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 퇴색된 의미를 오늘의 의미로 다시 되살려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 교회력을 그 틀을 그대로 내 목회 현장, 그 목회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동이나 학생을 담당할 수도 있고 청년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 담임 목회하는 사람들은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목회 상황과 내용에 요것을 이렇게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하고 요때는 요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논문이 프로젝트형 논문입니다.
사실 디민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주니언 논문은 그렇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까지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대실패여도 괜찮고 성공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형태는 프로젝트형 논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써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분명한 근거와 내용을 담아서 이제 논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짧게 해서 이제 뭐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문이든지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에 참고 도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네, 여러분이 써야 될 논문의 전체 분량은 17페이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나 써야 되는 그 글자 글자 폰트 내용 뭐 신명조 11포인트 160 줄간격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가는데 이 논문의 허용 범위는 1, 2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니까 1, 2페이지라고 하는 말은 논문이 15페이지 이하가 돼도 안 되고 19페이지를 넘어도 안 됩니다. 길게 쓰면 좋다? 아니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장과 논리를 잘 거기에 담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차 한쪽, 서론 한 1, 2페이지, 본론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결론 1, 2페이지, 참고문은 한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허입과정 2022년도 교회력에 따른 목회 계획표 및 해설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MA나 THM 논문이라고 하면 교회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와 이걸 가지고 그거를 쫙 나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교회력은 요런 건데 요거를 어떻게 내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는 프로젝트 논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주니언들이 교회력에 관해서 하여튼 뭐 그의 역사,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주니언들에게 요구되는 논문의 형태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의 현장에 그 현장이라는 말은 이 대상과 환경, 농촌 지역인지 도시인지 도시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생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인지 아주 상당히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는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부를 맡고 있다 이거예요.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 이 학생부에서 그러면 이 교회력을 1년 목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1년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여기서의 현현하심 또 순환과 고난, 부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잘 심어줄까.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27주 내지 28주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을 만들어 갈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 주의할 점, 교회력의 단순 해설에 그치지 않고 이 목회 계획을 왜 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내 현장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서
선교와 교육과 혹은 교회 성장 이런 과제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교회력을 해설하면 되는데, 교회력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으면 좋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나는 대림절 혹은 고난주간 혹은 뭐 성령 강림절 이런 특별한 뭐 절기를 이렇게 삼아서 그 부분만 집중해도 상관은 없다. 이건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님들도 동일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다 허락이 될 것입니다. 자, 2년급은 이제 준회원 1년급 설교문을 작성하는 건데,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입니다. 그 뭐 대상은 이제 근데 서론에서는 이 설교를 듣는 대상과 설교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교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교라고 하면 굉장히 이 페이지 수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담임전사가 아니더라도 뭐 수련목을 한다 할지라도 뭐 제일 편안한 것은 아마 어른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적어도 학생, 청년들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전제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의 배신과 용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는 주제 설교, 하나는 강해 설교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내용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 앞에 서론이라든지 그 본론의 내용의 그 강해 설교 혹은 주제 설교에 따른 이 방향을 잘 설정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급의 설교의 참고도서는 다른 1년급과 허임년급과 2년급하고는 달리 참고도서가 많지 않아도 된다. 단 추석률을 3종 이상 꼭 참조해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이거 논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설교학 논문을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로서 앞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 목사로서 강의 설교 한 편을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단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 주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목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강해 설교가 갖추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 소위 말하는 강해적인 요소들이 정확하게 강해 설교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주제 설교라고 하면 나는 이 속에서 특별히 배신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설교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회원 2년급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교회 행정,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자, 이 코로나19를 지금 우리가 2년 경험하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리적으로 이제 허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근 2년 동안 교사들도 또 어린이들도 또 거기다가 아직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학부형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과거의 교회 학교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이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행정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죠. 인사행정, 조직행정, 재정행정. 어떻게 인사, 곧 부장과 교사와 이런 이 진을 혹은 청년들이라면 임원들을 세워갈 것이며 뭐 이런 거죠. 해서 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깨우치고 각성시키고 사명감을 불어넣어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침체됐던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야 되겠다. 자, 이걸 위해서 인사조직은 이렇게 하겠다. 또 이걸 위해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은 어떻게 하겠다. 재정 문제는 이번에 당회전에 반드시 우리 학생부다 그러면 학생부 부장을 교사가 아니라 여기는 많은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이제 돈을 많이 우리 학생부에다가 좀 내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을 부장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다. 이게 다 행정에 관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행정, 조직 행정, 그 다음에 인사 행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학교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발전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페이지.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데 필히 이 지침서, 여러분이 가지신 이 지침서를 따라서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쭉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를 해도 잘 여기에 따르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다 이제 구체적인 그 실물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넣어드렸습니다. 12페이지를 보셨어요. 12페이지. 여러분 12페이지를 보면 별지 1 해가지고 견본 1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2022년도 목회 계획표 및 해설, 그리고 2022년 1월 얼마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위원회 무슨 지방 무슨 교회 혹은 수련 목회자 누구, 여기에 따라서 폰트는 어떤 거다, 굴림체다, 폰트 사이즈는 뭐다, 14 혹은 24, 18 다 지정해 놨습니다. 요거대로 딱 하시면 돼요. 이걸 지금 만든 게 딱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표지가 여러분들이 낼 때 다 똑같은 이 표지 형태로 제출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페이지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이 목차는 목차도 역시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제일 서론, 본론, 결론은 로마자로 돼 있어요. 1, 2, 3이.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작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영어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아래로 더 내려갈 것 같으면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거기서 더 또 내려가야 된다고 하면 영어 알파벳 소문자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영어 소문자 정도로 내려갈 정도로 논문을 쓰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쓸 만큼 페이지가 길지도 않고 그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영어 알파벳 대문자, 아라비아 숫자 이런 정도의 틀로 가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 서론하면 그 점선으로 그게 몇 페이지인지 이 페이지를 뒤에 쭉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참고 문헌. 참고 문헌은 순서가 있습니다. 로마자로 쭉 표시됐는데요. 처음에는 국내 서적, 여러분이 참고한 책의 국내 서적, 두 번째는 번역 서적, 세 번째는 외국 서적, 네 번째는 정기 간행물, 다섯 번째는 주석이나 사전류.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샘플이 다 있으니까 요거대로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네, 샘플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거를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이 논문을 은혜로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논문을 은혜로 쓰면 돼요? 아니면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쓰는데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쉽게 얘기하면 참고 문헌 만들려고 하니까 이 본문에는 나오지도 않은 그냥 책을 참고 문헌에 써. 또 참고 문헌에는 본문에는 있는데 나중에 이 뒤에 참고 문헌에는 있나? 이게 언급이 됐나? 보면 참고 문헌에는 또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논문을 어디서 그냥 막 베꼈거나 아니면 우리 준회원 여러분들 지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과정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선발해서 배정이 돼 있고요. 다 논문 쓰는 데는 물론 이분들이 쓴 것은 투라비안 스타일의 논문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쓰는 방식은 APA 스타일입니다. 근데 본문 안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인용을 어디에서 했다라고 하는 걸 쓰고 나중에 이게 참고 문헌에 정확한 내용들을 다 밝히도록 되어 있는 형식이지만 어쨌든 통일성만 가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 목사님들을 쉽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다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주 진지하게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얼마나 성의가 없냐? 논문을 써가지고 딱 우선 이제 처음에는 출력해가지고 갖고 오죠. 근데 이제 파일로 이제 이렇게 받으면 한글에서 띄어쓰기, 철자 틀린 거 이런 것들 다 빨간 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한 번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물론 한글에 빨간 줄이 나왔지만 기독교적인 특별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없는, 그게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명백하게 틀린 것조차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제 따집니다. 제가 이렇게 무섭게 생기진 않았죠? 저는 아주 좀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수련 전사님들도 두 분이나 계신데 제가 스스로 여기서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라치고 있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의도치 않게 제가 논문 심사하다가 받던 학생이 이 준혜원이 기절했어요. 현장에서. 아니 별거를 묻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본문에서는 인용한 흔적이 없는데 뒤에 참고도서에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눈이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참고도서에 있는데 이 참고도서를 본문에서 어디서 인용했는지에 대한 흔적은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 있는 거냐?
그랬더니 뭐, 이리 와서 이 논문 내가 여기에다 표시한 거 이거 보고 어디에 있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봐.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콕콕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선 거기 급하게 저기 이거 뭐죠? 야구르트도 주고 막 그냥 귤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겨우 이렇게 깨어나게 했는데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 논문을 정성껏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논문 지도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논문 지도할 목사님들이 이제 배정이 될 겁니다. 뭐 두 분, 세 분 이런 정도를 한 목사님이 이제 담당하게 될 텐데 처음에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이렇게 같이 좀 그 연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연결하면 좋겠죠. 해서 같이 방문하고 방문할 때는 바카스 하나라도 좀 사가고 요새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논문 지도 받으러 갈 때 꼭 무슨 뭘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점심가 안 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의 예의를 좀 잘 갖추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목회적인 멘토로 좀 잘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은 이제 여기 제가 잠깐 더 있을 거니까 질문하시면